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간 서울경제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미국 5월 FOMC에서 6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워낙 동결로 좀 예상을 했던 터라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내놓게 될지 이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었는데요. 예상보다는 나쁘지 않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뉴욕 증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그리고 우리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기준금리 동결로 예상대로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가 더 중요했었는데 매둘기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네. 예상보다는 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매도 아닌. 네. 비둘기도 아닌. 그 다음에 매 같기도 하고 비둘기 같기도 네. 하고. 역시 계속해서 뭐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갖다가 계속해서 취하고 있죠. 근데 뭐 일단 시장에서는 1, 2, 3월에 그 CPI가 굉장히 높게 나왔고 3월달 소매 판매 지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인플레이션 압박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데이터들이 나왔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사실 금리 인상의 어떤 신호가 있을 거라는 그 우려를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근데 그 두 가지적인 일단 매파적인 태도는 일단 유지를 했어요. 현재의 고금리 상태를 갖다가 계속해서 유지를 하겠다는 말을 갖다가 강조를 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비둘기적인 어떤 태도를 보였다는 건 뭐냐면 그럼 금리 인상 어떻게 할 거냐, 금리 인상 할 거냐 그랬더니 unlike라는 말을 했어요. 그럴 것 맞아요. 같지는 않다.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사실은 양적 긴축의 어떤 그 규모 자체를 갖다가 좀 줄였어요. 그러니까 월 한 600억 달러에서 한 6월 달부터는 한 250억 달러 정도로 줄였으니까. 그만큼 시중에서 유동성을 갖다가 흡수하는 걸 갖다가 줄이겠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조금 좀 풀겠다는 어떤 뉘앙스를 굉장히 풍겼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시장은 굉장히 그 어떻게 보게 되면은 좀 안도를 했고요. 역시 뭐 예상했던 것처럼 사실은 뭐 금리 인상을 갖다가 생각했던 분들도 조금 있었지만은 그거보다는 이제 금리 동결을 갖다가 굉장히 우세하게 봤으니까 그게 이제 들어맞았다라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제 양적 긴축의 어떤 규모 자체를 축소했다는 신호를 줬다는 거 이 자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이번 FOMC 회의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행동이다. 연준의 어떤 태도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FOMC가 기준 금리를 예상대로 좀 동결을 시킨 상황 속에서 파월 의장이 매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닌 애매모호한 좀 태도를 보이면서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좀 대다수를 좀 지배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연내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간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좀 있었던 반면 근데 사실 어제 뉴욕 증시가 우리 시장은 하루 쉬었지만 뉴욕 증시가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일단 고용 보고서가 배드 뉴스가 굿 뉴스가 된 거죠.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증시엔 좀 호재가 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갑자기 9월 금리 인하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올해 하반기 한 2번 정도의 금리 인하는 불가피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게 뭐 일단 뭐 제 의견뿐만이 아니라 사실 골드만삭스가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그 금리 인상을 점쳤던 게 결국은 이제 그 최근에 그 CPI 지수라든지 소매 판매 지수인데 3월 소매 판매 지수가 이제 전월 대비해서 한 0.7% 정도 올랐고 그러니까 2월 달에는 사실 전월 대비해서 0.9%가 올랐으니까 이거 굉장히 많이 올랐다.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가 소매 판매의 어떤 이면을 돌아볼 필요가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미국의 쇼핑 시즌이라 그러면 10월부터 1월 달까지잖아요. 10월에 이제 뭐 10월부터 1월 달까지는 계속해서 쇼핑 시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뭐 헬로윈 데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신년으로 이어지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소매 판매 그 지수를 보면은 전월 대비해서 계속 마이너스였었어요. 한 번만 딱 0.11% 전월 대비. 그러니까 정체 상태나 마이너스였거든요. 늘어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2월 달에 이제 전월 대비 0.9%가 늘어났으니까 깜짝 놀란 거죠. 왜 늘어났을까를 갖다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렇게 밀어놨던 소비들 를 갖다가 2월 달에 좀 했다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3월 달에도 다시 0.7%가 늘어났는데 전월 대비.
그 2월 달에 0.9% 늘어났으니까 약간 좀 둔화한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3월 달도 알고 보면 쇼핑 시즌입니다. 미국에는. 왜냐면 봄방학이 있어요. 그다음에 부활절이 있어요. 맞네. 여행 수요들이 굉장히 많죠. 그다음에 이렇게 늘어난 이유 자체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수요가 늘어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양이 늘어나야 돼요. 우리가 진짜로 수요가 늘어나려고 하게 되면은. 근데 그 오일 가격이 올라가면서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양이 늘어난 게 아니라 액수 자체가 늘어난 거란 말입니다. 똑같은 물건을 사도 비쌀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걸 인플레이션 조정을 거치게 되면은 실제로 3월 달에 미국의 소비가 왕성했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3월 판매 데이터 자체가 사실은 이게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된 다음에 연이어서 두 가지 지표가 발표됐죠. 고용 보고서. 네. 고용 보고서에서 민간 고용이 뭐 3월 달 같은 경우에 한 31만 개 정도 맞아요. 됐죠. 근데 이게 4월 달에는 한 17만 개로 확 줄었단 말입니다. 고용이 확 줄었어요. 그다음에 임금 상승률 역시 둔화가 됐습니다. 연율로 따지면 4월 달에 한 3.9% 정도 됐는데 네. 이게 21년 6월 이후로 처음으로 4% 이하로 내려간 거예요. 그다음에 미국 경제는 서비스업이 주축이죠. 서비스업이 한 70%를 차지하니까 소비랑 서비스업이. 근데 서비스업 PMI 자체가 50에서 50 밑으로 그쵸. 확실히 위축 국면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향후에 어떤 고용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 고용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그쵸. 얘기고. 그다음에 서비스업이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소비를 별로 안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과연 높아질 거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두 번 7월 달, 11월 달 정도의 금리 인하를 예측을 했거든요. 저도 그 의견은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사실은 이런 의견들을 많이 내죠. 사실 우리가 그 연준의 어떤 그 통화 정책이라는 거는 미래를 보고서 어떻게 보기에는 그 정책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클리브랜드 연준의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미래의 그 인플레이션을 예측하는 건데 5월 달 CPI가 0.08, 네. 5월 달 PC를 0%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5월 달 정도 되면 완전히 둔화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연준은 계속해서 과거의 데이터, 지금 뭐 가령 뭐 CPI라든지 소매파이라든지 PC라든지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들은 다 과거의 데이터들이잖아요. 이 과거의 데이터를만 보고서 그 어떻게 보게 되면 정책 금리를 결정한다는 거는 일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운전을 앞창문을 보고서 하는 게 아니라 앞유리를 보고서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백미러를 보고서 운전만 한다. 그래서 또 한 번 실기할 수도 있다. 이거는 사실은 연준 인사들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뭐 시장에서는 일단 올해 그 금리 인상이 물건당한 거 아니냐는 얘기를 자꾸 하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올 하반기에는 한 2번 정도 금리 인하가 불가피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고용 지표 이야기가 나와서 한 가지만 질문 드려볼게요.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면 고용 지표 잘 봐야 된다. 이 중요성에 대한 좀 이야기가 좀 살짝 언급이 됐잖아요. 네네네. 근데 또 타이밍 좋게 고용 지표가 좀 둔화된 걸로 나온 그렇죠?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또 어제 발표된 것 컨퍼런스 보드의 고용 추세 지수 보면 2021년 11월 이후 좀 최저 수준을 기록을 네네네. 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고용 선행 지표라고 불리니까 앞으로 추세를 봤을 때도 좀 고용이 둔화되는 흐름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지금 이제 미국의 고용을 갖다가 이렇게 늘렸던 거는 서비스업 부분이었잖아요. 음식, 숙박업이라든지 뭐 기타 레저 뭐 이런 쪽으로 굉장히 계속 많았잖아요. 그다음에 정부 부분에서의 고용도 굉장히 있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비스업 PMI가 50 이하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네. 그만큼 서비스업 부분이 위축 국면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니까 이쪽에서 고용이 살아날 여지는 거의 없겠죠. 그래 그동안 이제 홀활 타오르던 미국의 고용 시장이 네. 사실 월 17만 개라고 하면 그것도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게 되면 딱 적당한 수치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지만 과거처럼 뭐 30만 개를 간다든지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거고 그에 따라서 임금 상승률 자체도 둔화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점점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일 것 같아요. 그럼 이런 흐름이면은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한 2번 정도 인하가 가능한
그렇죠. 시나리오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클리브랜드 연준이 네. 미래의 그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예측을 하는 걸 갖다가 음. 나우캐스팅이라고 보통 네네. 얘기하죠. 그 사이트를 보게 되면은 5월 CPI가 0.08%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0% 수준이고 PC가 사실은 중요하죠. 왜 그쵸. 그러냐면 연준이 이제 물가 지표를 그쵸. 삼는 거니까 네. 이게 0%입니다. 전월 대비. 음.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다른 변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다른 변수라고는 뭘까요? 중동의 사태가 악화가 돼가지고 오일 물가가 가격이 오르는 급등하지만 않는 이상 음. 사실은 그런 경우만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미국의 물가는 생각보다 안정된 수준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제가 생각하기엔 합리적인 추론일 거고요. 물가가 안정이 되면은 사실은 뭐 이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얘기지만 미국의 유동성 자체가 급속히 줄고 있거든요. 그 유동성 자체가 굉장히 줄고 있다는 얘기는 자칫하면은 네. 그게 이제 신용 경색으로 번질 우려도 있는 거고 이게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양적 긴축 자체도 규모 자체를 약간 축소한 거예요. 이 그 유동성이 마르게 되면은 사실 미국 경제 자체가 언제 지금 이렇게 활활 타오르던 경제가 골디락스라고 보통 지금 그쵸, 얘기를 그쵸. 하지만 이게 언제 둔화로 가고 침체로 갈지 누구도 예측을 못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선제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얘기지만은 인슈어런스 컷, 보험성 금리 인하를 갖다가 할 수밖에 없을 거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침체나 뭐 골디락스는 약간 한 끗 차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변수 말씀해 주셔서 네. 근데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까지 기사 봤을 때는 일단 이스라엘이 휴전을 사실상 거부를 한 것으로 나타나 네, 그랬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아직까지 사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금 해결이 안 된 상황이라서.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제 미국 자체가 뭐 얼마 전에 그 미국의 그 온라인 신문이죠. 거기서 미국이 탄약을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그 탄약을 갖다가 주는 네. 걸 갖다가 거부를 해서 선적을 안 했다라 그래서 이스라엘 관리들이 그 네. 난리가 났다는 얘기가 들었어요. 사실은 미국은 중동 전쟁이 왜 그러냐면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쵸. 빨리 끝나기를 맞아요. 바라겠죠. 근데 뭐 미국의 지원이 없는 이상 사실은 미국의 지원이 제한적인 이상 이스라엘 혼자서 그 전쟁을 끌고 가는 건 굉장히 힘들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 지금 상태 뭐 단기적으로는 이게 어느 정도 변동성이 폭발할 수는 그쵸, 있겠지만 네. 그래서 유가 자체가 뭐 어느 정도 다시 되튈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런 상태는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도 어떻든 자기들의 어떤 그 명분을 갖다가 어느 정도 달성하고 난 다음에는 휴전이 됐든지 아니면 종전이 됐든지 물러나는 모양을 갖다 취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네. 변수까지 함께 좀 여쭤봤고요. 이제 그럼 승부처는 6월 FOMC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럼 어떤 지표들을 좀 미리부터 주목을 좀 하면서 지켜보면 좋을까요? 뭐 이거는 뻔한 거예요. 뭐 지금 그 파월 의장이 얘기했듯이 고용 보고서, 민간 네. 고용 보고서, 그러니까 고용 상황이 얼마나 뭐 위축이라 그러면 좀 그렇고 얼마나 좀 둔화가 될 거냐는 흐름들 자체가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다음에 뭐 연이어 발표되는 CPI라든지 PPI, 그다음에 이제 PCI 데이터, PC 데이터들, 네. 그다음에 소매 물가의 어떤 흐름들 이런 것들이 중요할 텐데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금리 인하의 우호적인 방향으로 나올 거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변수라는 건 물가를 올릴 수 있는 건 그렇다면 나머지는 뭐가 있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일 가격이 얼마나 변동할 거냐는 건데 단기적으로는 오일 가격의 어떤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지만은 글쎄요. 그 지금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과연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국제사회 특히 서구도 그렇고 네. 이게 이제 얼른 끝나기를 사실은 바라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 서방의 지원이 없는 한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프랑스의 지원이 없는 한 사실은 이스라엘 혼자서 이 전쟁을 오래 끌고 가기는 좀 무리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 내의 분위기 자체도 사실은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전폭 지지에서 방향들이 조금씩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스라엘도 그런 어떤 국제적인 어떤 평판 이런 거에 대해서 마냥 무감각하게 그렇죠. 그럴 순 없죠. 뭐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유가의 어떤 변동성이 이렇게 커지는 것 자체도 사실은 단기에 끝일 가능성이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보는 게 좀 합리적일까 아닐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예. 이게 또 계속 반복되는 뉴스가 나와서 그런지 유가가
기사가 나와도 그렇게 크게 막 그렇죠. 오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심지어 오늘장에서도 제가 개장할 때 보니까 석유 관련주들은 오늘 좀 밀리는 모습도 아무래도 보이긴 그럴 것 같아요. 왜 네. 그러냐면 미국이 이제 뭐 전폭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쪽에서의 중동에서의 다른 이란이 가령 뭐 참전을 한다거나 이런 맞아요. 어떤 확전 양상을 계속해서 보인다거나 하게 되면은 유가는 뭐 얼마나 폭등할 수가 있겠지만은 일단 이란 같은 경우는 손을 뺀 거고요. 미국도 역시 이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거니까 그래서 유가가 아무래도 그렇게 큰 변동성을 보이지는 않나 싶어요. 그렇지만은 아직도 불안한 요소는 그쵸,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으니까 변수 자체는 남아 있는 거니까 그걸 갖다가 완전히 무시할 수는 또 없겠죠. 예예예. 어느 정도는 변수로서 좀 자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항상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네. 23일에 이제 우리나라도 금통위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동결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은도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아요. 이번 금통위 결과나 전망 좀 어떻게 보세요? 이창용 그 한은 총재께서 지난 2일이죠. 그 아시아개발은행 연체 총회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4월 회의랑에 비해서 5월 네. 회의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바뀌었다. 근데 이제 가장 첫 번째가 네. 사실은 미국의 금리 인하가 계속 기대가 됐었잖아요. 네, 맞아요. 가령 뭐 2월, 뭐 3월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그런 분위기가 바뀌어서 그쵸. 이게 그 미국의 금리 이 고금리 기조가 생각보다 오래 갈 거다가 그게 이제 바뀌었으니까 우리도 그걸 갖다 참고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두 번째는 생각보다 우리 1분기 실질 GDP 성장이 너무 잘 나왔어요. 나죠. 그러니까 1.3%니까 이게 미국 기준으로 연율로 계산하면은 한 5%가 넘는 엄청난 성장률이잖아요. 그 우리가 0.5%에서 0.6% 정도 생각을 했는데 그쵸, 너무 잘 나왔죠. 이게 1.3%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 확대인데 뭐 저는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앞에 두 가지 정도는 네. 피벗을 하는데 방해불로 작용을 하잖아요. 어. 어? 이거 금리 인하 안 해도 경제 성장이 괜찮네. 네. 그죠? 네. 그다음에 연준도 생각보다 이거 고금리를 오래 가져가네라는 그쵸. 거는 그래서 이제 한은이 그 금리 인하의 어떤 스탠스를 보이기는 어떻게 어려울 보게 수 되면 있다? 오히려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스탠스를 보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다행인지 뭔지는 모르지만은 네. 지금 금통위원들 두 분이 바뀌었잖아요. 네. 매파인 두 분이 나가고 상대적으로 비둘기파인 두 그쵸. 분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렇게 추론을 해보면은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아직도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문제가 너무 심각한 상황이니까 이게 그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해서 가계부채를 더 폭증시키는 문제도 또 발생할 수가 있는 거고 무엇보다도 이제 한미 간 금리 차를 갖다가 더 키울 수 있다는 거. 아직까지는 환율이 약간 좀 불안한 상황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경기 둔화세가 확실하거나 경기 침체로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은 금리 인하의 명분이 생기는데 올 1분기 경제 성장률이 괜찮았단 말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하는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의 명분이 사실은 좀 적어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금리 인하의 신호 정도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번에는 속에서? 아니지만은 발언 속에서 언제 정도의 어떤 그런 신호 정도는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발언을 좀 주의해서 봐야겠네요. 네. 일단 어느 시점에서 할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멘트가 또 나올 수도 있으니 네, 함께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서 이제 환율이 좀 불안하다라는 말씀 해주셔서 이 부분 추가적으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당분간 달러 강세, 엔화 약세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급적인 면에 있어서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엔화가 지난달 29일 160을 돌파했죠. 이게 뭐 34년 만인데. 그렇죠. 그래서 니혼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은 일본 정책 당국이 2번 정도 개입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맞아요. 내가 오늘 아침에는 못 봤는데 이게 160엔에서 한 달러당 한 153엔 정도까지 내려갔죠. 예. 이게 내려온 게 사실은 일본 당국이 이제 개입을 한 거고요. 이게 이제 개입을 안 할 수는 없는 게 사실 160엔에서 이걸 그냥 놔두게 되면은 엔화 매도세는 진짜 걷잡을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개입의 어떤 의지를 보였다는 것 자체는 네. 일본 정부 아니면 일본 당국이 마지노선 자체를 160엔 정도 달러당 한 160엔 정도로 받았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160에는 우리가 그걸 갖다가 넘는 거는 우리가 용납을 못하겠다는 의지를 갖다가 보였다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사실은 이런 어떤 개입 자체라는 거가 엔화 어떤 강세를 갖다가 완전히 엔화 약세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켜서 엔화 강세를 이끌 수는 사실은 그건 없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걸 갖다가 고치려고 한다면은 수정을 하려고 한다면은 네. 사실 미국과 일본과 금리 차를 좁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미국은 계속해서 고금리를 갖다가 생각보다는 오래 그쵸. 유지를 한다는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거니까 일본은행 자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리를 갖다가 올려야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거다. 계속해서 뭐 이걸 갖다가 개입을 하는 거는 무리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두 가지로 봐요. 단기적으로는 네. 지금 엔화가 약세니까 네. 사실 일본과 이제 수출 시장에서 경험하는 우리나라 수출 제품들은 약간 좀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겠죠. 특히 뭐 자동차라든지 몇 개 품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이제 좀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사실은 그 일본 당국이라든지 아니면 일본 은행 같은 경우가 개입을 하면서 네. 엔화를 갖다가 지금의 약세 기조에서 꺾어서 강세 기조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요즘 TV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엔화 약세로 사실은 고통을 받고 있는 거는 일본 국민들이거든요. 그 인플레이션도 높고요. 사실 엔화 가치가 너무 워낙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헐값이 되다 그렇죠. 보니까 일본 국민들이 느끼는 어떤 상실감 이런 것은 사실은 어느 정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마냥 방치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조치로 뭐 일본 은행이라든지 일본 정부가 개입을 해서 엔화 가치를 상승시키는 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그 달러 엔 환율을 갖다가 떨어뜨리는 것 자체는 사실은 한계가 있는 거고, 이거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궁극적으로는 그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차를 갖다가 좁히는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일본 은행이 서서히 이제 그 금리 인상에 어떤 신호를 주거나 아니면 그걸 갖다가 시도를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엔화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뭐 지금 그 수출 시장에서 겪고 있는 그 한국 제품들의 어떤 부담 이런 것들도 뭐 중장기적으로는 해소가 될 거라고 봐요. 이 부분 좀 어려워서 네. 한번 여쭤볼게요. 그 엔화 방어를 하기 위해서 당국이 개입했다라는 기사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원래 이거를 개입하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어서 원래 구두 개입만 한다라고 기사를 통해서 봤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 개입을 했다는 게 이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이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고 하겠다라고 해서 이런 조치가 나온 건지 궁금하거든요. 한미일 그 3국의 재무장관들이 네. 이전에 만났잖아요. 네, 그래서 구두 개입이 네, 나왔었잖아요. 구두 개입만 한다고 했는데 네. 양해를 구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사실은 미국의 양해가 없이 이런 어떤 일본의 어떤 엔화 약세도 가능하지는 저는 않다라고 봅니다. 네네. 일부에서는 뭐 그걸 갖다 음모론으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것도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 어떤 개입이라는 거 구두 개입뿐만이 아니라 네. 어느 정도 선에서의 어떤 개입 자체들은 불가피하다는 시점, 너무 약세가 지나치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어느 정도 양해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실제로 구두 개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개입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 헤지펀드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엔화의 대세는 엄청나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네. 누구도 못 막아요. 어떻게 막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 정도의 어떤 양해는 충분히 이루어졌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게 뭐 일본 내에서 니혼게이지 신문이 얘기를 한 게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알기로 한 9조? 8조 엔 정도를 투입을 했다. 그러니까 엔화로 8조 엔 정도를 네. 투입을 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900원 정도만 잡으면은 한 72조 정도를 투입을 해서 지금 끌어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면 그렇게 만났을 때 어떻게 보면 양해를 구한 행위라고도 파악을 할 수 너무 있겠네요. 강하니까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양해를 해달라는 어떤 뉘앙스들을 풍겼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그걸 갖다가 그 용인을 안 하면은 사실은 그 진짜 구두 개입만 한다라는 게 확실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그 헤지펀드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구나. 어쩐지 기사를 보면서 좀 네. 헷갈렸던 부분이 있어서 함께 좀 이야기 나눠봤고요. 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기업들이 좀 깜짝 실적을 잇따라서 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사실 좋지 않은데 반도체, 뭐 화장품, 자동차 좀 두루두루 좋은 실적을 좀 내고 있습니다. 이유를 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매크로적으로는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워낙 약세 기조가 그쵸, 그쵸. 두드러니까 이게 수출 기업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음. 그러니까 반도체도 역시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화장품도 마찬가지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죠. 이 세 가지 섹터는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는 섹터입니다. 맞아요. 사실 중국에서의 약간 좀 그 흐름 자체가 안 좋았지만 중국에 어떻게 보게 되면 그 경기 둔화 현상이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좀 개선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북미 지역에서 화장품 같은 경우는 많이 맞아요. 팔렸어요. 미국에서 한 2배 정도 늘었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동남아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거고. 이게 뭐 화장품만 아니라 우리나라 식품류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라면, 뭐 불닭볶음면 이런 것도 엄청 팔립니다. 그게 이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수혜를 봤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가 일부에서는 피크아웃 우려가 굉장히 있었지만 맞아요. 역시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수출한 게 이제 원화로 계산이 되면서 네. 뭐 매출액에서 이제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는 거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친환경차 판매가 굉장히 늘었어요. 전기차가. 현대차 같은 경우는 100% 이상 늘었고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기아차 같은 경우는 200% 이상 늘었으니까 생각보다 많이 팔렸다고 보는 거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 이재용 회장께서 뭐 해외 출장 갔다 와서 공항에서 봄이 왔다라고 의젓을 표현했듯이 사실은 지난해 이제 4분기까지 굉장히 어려웠는데 올 1분기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거니까 거기는 뭐 HBM뿐만 아니라 레거시한 D램 그러니까 뭐 DDR4 뭐 8기가 같은 경우도 일단 뭐 고정 가격이 한 2.1달러를 맞아요. 돌파했다고 올라, 그러죠. 그게 최저가 1.3달러였는데 그게 이제 램이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감산,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 역시 마찬가지고요. 데이터 센터가 이제 계속해서 그 기존에 이제 하드디스크를 낸드로 바꿔가는 추세에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낸드 감산 여파가 역시 그 어느 정도의 어떤 가격 상승에 기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서 중국이라는 이제 홍콩 쪽으로 들어가는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은 워낙 그쪽에 많이 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그 어떻게 보면 상호작용을 하면서 굉장히 호실적을 만들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게 실제로 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 그 제조업 경기 전망 지수라는 걸 발표를 해요. 네. BSI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반도체 BSI가 얼마냐면은 네. 그 보통 전분기 103보다 이게 지금 114가 돼 버렸어요. 2분기에. 분기별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11포인트가 11, 높아졌고. 그다음에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113에서 124로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1분기보다는 2분기가 더 좋아질 거라는데 그러네요. 기업들 자체가 네. 사실은 그렇게 이 조사에서 응답을 하고 있는 거니까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좋아질 것 같고요. 확실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2분기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좀 좋아지는 양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화장품 네. BSI 지수 많이 올랐다. 점점 더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화장품도 관심이 많아서 한 그러시구나. 가지만 또 질문 네. 드릴게요. 화장품이 네. 사실 실적을 잘 보면 중국보다 북미나 다른 국가에 좀 많이 수출하는 기업들 위주로 실적이 좀 잘 나왔고 주가의 흐름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좀 중국 경제 지표들 잘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네. 최근 들어서. 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중국 쪽에 좀 집중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시 한번 빛을 받는 순간이 좀 오게 될까요? 글쎄요. 그건 중국 아닐까요? 쪽에서의 어떤 흐름 자체는 과거만 그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걔네들이 애국 소비 열풍.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뭐 지금 약간 좀 미국 쪽으로 약간 경도되는 양상들. 네, 네. 그거는 뭐 불가피한 측면이 그쵸. 분명히 있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반감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체 생산한 어떤 화장품들이 네. 내가 생각하기에는 품질들이 우리나라 걸 갖다가 이렇게 좀 뭐 걔네들 그거 잘하잖아. 그래서 공식적으로 비슷해진? 공식적으로 얘기해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품질들이 많이 올라왔다. 어. 그러니까 중저가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자국 제품들 그 네. 애국 소비 열풍으로 많이 좀 쓰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완전 고가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명품들 위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거니까. 그래도 뭐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면은 우리나라 화장품도 더 많이 팔리기는 하겠지만은 네. 글쎄요 과거만큼 아직까지는? 그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화장품에 열광할지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근데 그 이구환신 정책을 보면 이것 때문에 수혜받는 종목들이 생길 거다. 뭐 이런 기사도 많이 있던데 이거랑 좀 결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글쎄요,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 소비라는 것 자체가 한번 마음이 떠나면은
우리나라도 그쵸, 사실은 그쵸. 그렇잖아요. 네. 우리나라 옛날에 우리나라가 제조업이 이렇게 좀 완전히 부흥하기 전까지만 해도 일본 제품들 얼마나 썼어요. 가령 우리 뭐 젊은 세대는 잘 모르실 텐데 네. 우리 젊을 때만 해도 뭐 일본 샤프라든지 그다음에 일본 카세트, 일본 오. 하다못해 일본 여행 가면 밥솥, 코끼리 그래요? 밥솥 어머님들한테 물어보시면 잘 알 거예요. 오. 그게 최고의 선물이던 때가 사실은 아. 있었거든요. TV도 사실은 그 우리나라 가전시장에서 일본 제품들이 굉장히 주를 이루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본 제품들 그렇게 쓰는 것들이 그쵸. 뭐 있나요? 특별히? 거의 없죠. 특별히 없잖아. 일본 맞아요, 제품이 맞아요. 우리나라보다 좋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일본 제품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경기는 사실 실적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여요. 실적은 웃고 있다면 체감 경기는 좀 울고 있는 모습인 것 같거든요. 이 차이가 갭이 어디서 좀 벌어지는 걸까요? 일단 지금 우리나라가 GDP 성장이 뭐 진짜 서프라이즈하게 나온 거는 수출 대기업들 때문에 사실은 그렇다라고 봐야죠. 중소기업 사정은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특히 뭐 도소매 숙박이라든지 서비스업 부분도 굉장히 어렵죠.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거는 체감 물가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가령 뭐 식품류, 야채, 과일, 그다음에 외식 물가 이것들이 굉장히 고공행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높은 고금리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가중 평균 금리 자체가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부담도 많고, 높죠. 예. 그 다음에 물가는 굉장히 비싸다고 느끼는 거고. 우리들이 사는 물건들은 다 가격이 올랐다는 말입니다. 맞아, 외식 물가도 엄청 예, 올랐다고. 우리가 뭐 보통 지표 물가 데이터로는 뭐 2% 후반 3%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김밥이라든지 나가서 뭐 하나 먹으려고 그러면 지난해에 비해서 뭐 40% 그러니까요. 50% 이렇게 올랐으니까 맞아요. 이거 진짜 엄청 올랐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물가는 올랐지. 그 다음에 뭐 생각보다 임금은 많이 안 올랐지. 그 다음에 내는 이자는 많지.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우리들이 느끼는 어떤 체감 경기 자체는 네. 그 일종의 그 수출 대기업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좋은 국면을 맞고 있지만 그게 뭐 그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음식 숙박업 등 서비스업으로 아직까지 온기 자체가 퍼지는 데는 무리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체감 경기 자체는 굉장히 안 좋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죠. 예, 예. 그러니까요. 체감 경기는 또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점을 좀 겪고 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증시 이야기로 좀 돌아와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오늘 우리 시장 굉장히 잘 가고 있거든요. 네. 오늘 반등 좀 훈풍 이어받는 모습인데 이렇게 강세장을 좀 맞이하게 된다면 어떤 섹터가 주도를 하게 될지가 궁금해요. 역시나 반도체가 대장일까요? 오늘도 반도체 주가 맞아요. 너무 잘 가죠. 생각보다 네. 잘 간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굉장히 엄혹한 어떤 호칼의 세월을 보냈으니까. 그다음에 지금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HBM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센터의 어떤 수요들. 그다음에 이제 HBM 수요가 늘어나면서 사실은 HBM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D램을 그만큼 덜 생산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동적인 감산 자체가 사실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의 어떤 영향들 때문에 반도체주가 굉장히 잘 가고 있다. 네. 그래서 뭐 앞으로도 계속 잘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일단 장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그게 이제 부품과 소재주로 전이돼가 될 수밖에 없을 것 네.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특별히 좀 눈에 띄는 어떤 섹터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프로브카드의 그 고성능 다층 PCB 만드는 네. 데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이제 D램 생산이 늘어나고 부품과 소재 쪽으로 장비에서 부품과 소재 쪽으로 전이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기존의 감산들이 이게 D램 경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HBM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랜드도 마찬가지고요. 기존에 이제 그 생산량을 갖다가 굉장히 줄여놨었잖아요. 이 감산이 이제 계속해서 좋아지게 되면은 감산이 조금씩 줄어들겠죠. 그래서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가동률이 높아질 거고.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위축됐던 부품 소재 기업들도 좀 지금까지는 약간 좀 뒤쳐져 있던 어떤 부품 소재 기업들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거다. 하반기부터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소재 장비 쪽에서는 프로브카드
가장 유력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 장비라기보다는 프로브카드는 부품 쪽에 그쵸, 가까우니까 부품인데. 검사 뭐 그쵸, 부품 그쵸. 검사 장비 뭐 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HBM이 역시 앞으로 대세잖아요. 뭐 D램보다는. 근데 HBM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그 필요하죠. 다층 네. PCB가 필요한 거고 그것도 이제 고성능을 좀 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오늘 같은 장에서 좀 많이 오르는 줄 알고 있는데 아침에 잠깐 봤는데 맞아요. 많이 아침에 오르는 줄 진짜 알고 많이 있는데 올랐어요. 예. 그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뭐 HBM 수요는 계속해서 하반기로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뭐 지금 SK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네. 삼성 같은 경우도 뭐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요. 납품 준비를 이제 한다고 하니까 그런 쪽의 수요들은 계속해서 늘어질 거라 뭐 이렇게 보는 게 그러면 네. 그 SK 하이닉스가 공장 투자한다라는 소식 전하면서 장비주들이 함께 슉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 다음 타자로 지금 소재나 부품 그렇죠. 이런 당연히 쪽으로 이제 보는 다- 그게 정상 가동이 시작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감산을 했었잖아요. 네. D램도 마찬가지고 낸도도 마찬가지고 이게 좀 그 반도체 경기가 좀 사이클이 좀 좋아지게 되면은 감산을 줄일 거 아닙니까? 그쵸. 아니면 정상 가동을 하든지 그렇죠. 아니면 캐파를 늘리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에 따라서 일단 장비들이 먼저 공급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부품과 소재들이 그에 따라서 공급이 되겠죠. 그게 이제 뭐 원래 그 반도체의 어떤 순환 사이클을 그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장비에서 부품 소재로 옮겨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좀 그 부품 소재 단에서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반도체 경기가 좋아진다는 가정하에서 앞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봐야 되겠죠. 나 SK 하이닉스도 올해 뭐 HBM 솔드아웃, 내년도 거의 다 솔드아웃 네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장을 좀 주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반도체가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는 반면 2차 전지는 우울해요. 실적도 너무 잘 안 나왔고 네. 뭐 영업이익 OP 보니까 거의 뭐 반토막 수준까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더 악화될 투심이 있나 싶을 정도거든요. 근데 반대로 또 다시 올라올 투심이 있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흐름 좀 어떻게 뭐 보세요? 반도체 역시 마찬가지였죠. 작년을 돌이켜 보면은 최악의 국면이었잖아요. 근데 원래 그 주식이라는 거는 사실은 미래의 어떤 성장성, 실적에 베팅을 하는 거라고 보는 그쵸. 거니까. 근데 이제 그 배터리 부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작년 4분기가 최악의 어떤 실적을 기록했던 거고 올 2분기에는 약간 좀 나아지지 않았습니까? 그 실적이 악화됐던 거는 가장 큰 거는 이제 메탈 가격 하락이니까 리튬 가격이라든지 니켈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락을 하면서 기존에 이제 재고 평가손이 발생을 했던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서서히 한 달 정도 했죠. 그 리튬이라든지 니켈 가격, 그 메탈 가격 자체가 반등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극재 수출만 봐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수출액 자체는 전분기 대비해서, 전분기라든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네. 줄었지만 수출량 자체는 늘었단 말입니다. 2만 톤 자체를 갖다 회복을 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메탈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사실은 이런 흐름들은 일시에 반전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일부에서는 뭐 전기차 캐즘들을 계속해서 네, 얘기를 맞아요. 하지만 1분기에 북미 지역에서 전기차만 보면 한 20% 성장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 PHEV까지 합치면 한 글로벌리 한 25% 성장을 했어요. 이게 뭐 캐즘이라고 그래서 전기차 수요가 굉장히 둔화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연으로 보게 되면은 몇십 퍼센트 성장하는 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올 2분기 정도가 이 2차 전지 섹터는 제일 어려운 시점을 갖다가 그 겪는 게 아니냐. 그래서 뭐 그 SK 최태원 회장님도 어제 말씀을 하셨죠. 하반기부터는 나아질 거다. 2차 전지 네. SK 용원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저는 그 의견에 동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조정을 거쳤고 네. 뭐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는 갖다가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사실은 이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수주 규모라든지 네.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들을 생각을 할 때는 역시 그 올 그 하반기 시장 자체는 그 배터리 못지않게 2차 전지 섹터도 주도를 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러면 하반기를 좀 기대해 봐야겠네요. 그렇죠. 올해 하반기. 예, 올 하반기 정도, 그러니까 2분기 정도가, 그러니까 지난해 4분기가 최악의 실적이었고 1분기는 그보다 약간 나아졌지 않습니까? 조금 도와줬죠. 2분기는 1분기보다 조금 더 좋아지겠죠. 그렇지만은 본격적인 실적 회복 턴어라운드는 3분기 정도를 봐야 될 거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하이브리드 차량이 네. 많이 팔려서 사실 전기차보다도 음. 그래서 전기차랑 내연기관차 사이를 연결을 시켜준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그럼 이 하이브리드 차량은 만약에 전기차가 턴어라운드를 하게 된다면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수요는 반대로 좀 줄어들게 될까요? PHEV가 비쌀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내연기관하고 배터리가 동시에 들어가니까. 아, 둘 다 들어가서. 둘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배터리 가격이 지금 계속해서 낮아지는 추세잖아요. 전기차 가격도 낮아지는 추세고요. 맞아요. 전기차의 불편한 점이 가장 큰 게 뭐가 있어요? 충전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PHEV를 누가 살라고 하겠어요? 아, 오히려 더 비싼데. 그렇죠. 아. 비싸고 고장도 많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PHEV 갖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PHEV 고장 나면 이거 장난 아니에요. 그래요? 네, PHEV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는 상대적으로 고장에서 좀 위험이 적죠. 왜 그러냐면은 PHEV라는 거는 배터리와 그다음에 내연차가 결합을 한 거잖아요. 네. 어느 곳에서 고장이 나더라도 위험 부담이 2배네요. 그다음에 비싸다고 해요. 아. 상대적으로 이게 한번 고장이 나면은 이 고치는데 고치는 것도. 이게 그러니까 보증 기간이 끝나서 이거 고칠 때 만만치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가격 자체가 비싸요. 비싸잖아요. PHEV. 그쵸. 내연기관차보다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가격이 내려가는 추세가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에서 어떤 대중성 있는 전기차들이 나오고 점점점 몰륨 시장에서 이제 많은 전기차들이 쏟아나오고 북미 시장에서 막 쏟아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일반인들이 충분히 접근할 수 있고 그다음에 현재 가장 큰 불편이라고 한다면 결국 충전 시간인데 그 부분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글쎄요 앞으로 PHEV를 살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예,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어쨌든 사실 친환경 트렌드이기 때문에 전기차로 가는 방향성은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도 동의를 하긴 합니다. 최근 또 잘 가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전선 관련주가 있어요. 사실 금요일장에서는 좀 조정을 보이는 것 같아서 오늘장에서 흐름 어떨까 궁금해서 봤더니 오늘 개장할 때 굉장히 강했습니다. 뒤에 전선 붙은 종목들 보통 4% 6% 정도의 흐름을 좀 보인 경향이 좀 있었는데 전선 관련주에 대한 흐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전선 전력 전선주겠죠? 전력 전선. 전력 전선주라고 전력 표현하는 게 전선주. 맞겠죠. 네. 이게 왜 이렇게 잘 갈까라는 거를 갖다가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AI가 되면 데이터 센터에 엄청난 그 전력이 필요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때문에 전력망을 새로 깔아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노후 전력망이냐요. 전력망 자체가 이미 노후가 됐어요. 이게 보통 30년 중인데 그게 이미 이제 전력망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되는 이런 시점이 된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이쪽에 대한 어떤 수요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룸버그가 그 얼마 전에 발표를 했죠. 20년에 2,350억 달러 시장이었어요, 이게. 근데 2030년에 5,320억 달러, 2배 이상. 배네요, 2배. 그렇죠. 5천억 달러면 얼마죠? 계산을 하면은 600조, 600조, 700조 정도 네. 되는 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커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글로벌리하게 다 마찬가지예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력망이 그대로 있다. 이게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럼 네. 전력망을 새로 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 수요 자체가 엄청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 단기간에 끝날 어떤 성장 섹터가 아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것도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 앞으로 한 향후 10년 정도까지 이어질 어떻게 보게 되면 그런 어떤 구조적 성장 섹터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지금 뭐 그 초고전압 변압기를 만든다든지 전선 쪽에 어떤 그 수주액 자체도 만만치 않은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그 굉장히 주가가 좋은 흐름이 생각보다 좀 오래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예, 바라봐 주셨습니다. 예. 그럼 유리개판도 짧게 여쭤볼게요. 유리개판 사실 기대감 지금 끌어와서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아직 뭐 나온 건 없으니까. 근데도 굉장히 잘 가고 있어서 너무 먼저 반영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면 2026년, 27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아직 24년이잖아요. 저는 앵커 말에 동의를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애플, AMD, 인텔 등 뭐 유리기판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유리기판이 기존에 이제 PCB 시장을 갖다가 대체할 거는 분명하겠죠. 네. 그렇지만은 이 시장 자체가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개화될 것 같지는 않아요. 올해가 한 2,300만 달러. 네.
그 시장 자체가 별거 아니잖아요. 2030년까지 연평균 6% 성장해서 40억 달러. 네. 아까는 몇 천억 달러였는데 그러니까 5천 얼마였는데 이게 40억 달러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미리 앞에 걸 땡겨온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맞아요. 없다. 근데 이쪽 유리기판 쪽에서도 주목할 분야는 분명히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SKC라든지 삼성전기라든지 LG이노텍들이 네. 파일럿 라인을 건설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쪽에 장비들이 들어가야 될 거란 말입니다. 아.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주목하고 있는 장비가 하나 있어요. 열면치 장비라고 들어요. 열면치? 예. 그러니까 유리 같은 경우에는 PC보다 이게 위에 있는 건 뭐가 있어요? 힘이 없잖아요. 열에 그렇죠. 강하죠. 네, 열에 이게 강하죠. 강점인데 강도가 있어요. 강도가 약하죠. 뭐 뚜들 부러지니 이게 깨지니까. 툭 깨져버리잖아요. 네. 이 강도를 높이는 게 필수적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열면치가 이제 그 유리를 갖다가 하다 보면 이 옆면을 갖다가 닫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나라 그 특정 회사에서 네. 이 열을 이용한 네. 강도를 높이면서 이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장비들을 갖다가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콜을 받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장비들이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그쵸, 파일럿 가령 뭐 라인에. 파일럿 라인을 만들게 되면은 그래서 일단 그런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게 좋지. 이게 그 SKC가 뭐 이걸 생산을 해서 뭐 만든다고 하지만은 그 시장 자체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2034년이 돼야 한 40억 달러 정도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좀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일단은 예. 일단 지금 사실이죠. 주가를 좀 기대감을 끌어와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또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네네네. 부분까지 짚어봤고요. 그러면 매크로 변수를 감안을 좀 해서 마지막으로 하반기 증시를 좀 큰 그림을 그리고 또 조언도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4월에 우리나라 시장이 별로 안 좋았죠. G20 시장에서 뭐 하위권에 머물렀어요. 근데 또 증시 기관 중에는 5월에 팔고 따라가는 얘기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네. 얘기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수출이 너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반도체를 위시를 해서 네. 자동차도 그렇고 아까도 얘기했던 식품, 뭐 화장품 등등 소비재들도 잘 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우리나라 수출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일단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OECD 경기 선행 지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의 어떤 경기를 말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매크로 지수거든요. 이게 네. 3월 달까지 계속해서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3월 달에 약간 조정을 거쳤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해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조정을 거친 거에 뭐냐면 건설 부분이 굉장히 투자가 줄었어요. 그래서 약간 위치된 국면이 있는데 뭐 건설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당분간 좋아질 일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OECD 경기 선행지수가 통계청의 선행지수 그 순환 변동치보다 약간 2개월 정도 선행을 해요. 그렇다면 4월, 5월 계속해서 좋아질 거라고 저는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매크로 변수는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의 금리 인하의 어떤 신호들이 좀 두드러질 거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선 전까지는 적어도 그 미국의 시장 자체가 급락을 한다거나 파열하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봐요. 네. 좋은 흐름을 유지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원달러 환율 자체도 사실은 계속 고공행진을 했지만 네. 미국의 금리 인하 신호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원달러 환율도 내려갈 수가 있겠죠. 워낙 강세 현상이 어느 정도 좀 두드러질 테니까. 그러니까 5월을 지나서 하반기로 갈수록 우리나라 증시도 좀 지금보다는 4월 달보다는 훨씬 좋아질 여지가 많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전반적으로 상저하고의 흐름을 좀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네, 5월 FOMC가 끝이 났습니다. 이후 증시에 또 어떤 흐름이 있는지, 변화가 있는지 함께 좀 체크해 봤고요. 더불어서 오늘 평론가님께서 하반기 증시 큰 그림 그리면서 조언까지 남겨주셨으니까요. 투자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물러가고요. 다음에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